28. 브론스키와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후 인류 호텔에 묵었다. 브론스키는 따로 아래층에 묵고 안나는 아기와 유모와 하녀와 함께 위층의 방이 4개인 큰 객실에 묵었다. 도착한 첫날 브론스키는 형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모스크바에서 볼일 때문에 와 있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와 형수는 여느 때처럼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에게 외국 여행에 대해 묻기도 하고 모두가 아는 지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안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형은 이튿날 아침 브론스키를 찾아와 그에게 안나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알렉세이 브론스키는 자기와 안나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본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이혼 문제를 해결짓고 싶고 그때는 그녀와 결혼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다른 모든 아내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아내로 생각할 테니 어머니와 형수에게도 그렇게 전해주면 한다고 말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난 상관없어. 브론스키는 말했다. 하지만 만약 나의 일가 친척들이 나와 친척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나의 아내와도 똑같은 관계를 가져야 할 거야. 언제나 동생의 판단을 존중해온 형은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가 옳은지 그른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알렉세이와 함께 안나에게 갔다. 브론스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처럼 형 앞에서도 안나를 격식을 갖추어 당신이라고 부르며 가까운 지인을 대하듯 했지만 그 태도에는 형이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암시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안나가 브론스키가의 영지에 간다는 이야기도 언급되었다. 자신의 모든 사교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브론스키는 자신이 처한 새로운 처지로 인해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 어쩌면 그는 사교계의 문이 그와 안나에게 닫히고 말았다는 생각을 이해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고 빠르게 진보하는 오늘날에는 사교계의 시각도 바뀌었으며 사교계가 그들을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생각 말이다. 물론 그는 생각했다. 궁정사회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겠지.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테고 또 마땅히 이해해야만 해. 사람들은 자신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방해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리를 꼰 채 똑같은 자세로 몇 시간이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다리를 꼰 채 그렇게 앉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리는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뻗고 싶어하는 쪽으로 뒤틀릴 것이다. 바로 그것이 브론스키가 사교계에 대해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비록 사교계가 그들에게 빗장을 걸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사교계가 변하지 않았는지 어떤지 그것을 받아들일지 어떤지를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그는 사교계가 그에게는 문을 열어줄지라도 그에게는 굳게 닫아 걸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고양이와 쥐놀이처럼 그를 위해서는 들린 손이 안나 앞에서는 곧바로 내려온 것이다.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부인들 가운데 브론스키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그의 사촌 누이인 베시였다. 드디어 돌아왔군요. 그녀는 기쁘게 그를 맞이했다. 그런데 안나는요? 이렇게 기쁠 수가. 어디에서 묵고 있나요? 멋진 여행을 하고 온 당신들에게 우리의 페테르부르크가 얼마나 끔찍하게 느껴질지 상상이 돼요. 로마에서 보낸 당신들의 뮤럴도 상상할 수 있어요. 이혼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게 다 해결됐나요? 브론스키는 이혼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에 베시의 기쁨이 줄어들었음을 눈치챘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겠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난 꼭 안나를 보러 가겠어요. 당신들은 이곳에 오래 있지 않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그날로 바로 안나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이미 예전과 전혀 달랐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대담함을 자랑스러워했고 안나가 자기 우정의 신실함을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10분도 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교계의 소식을 들려주고는 그곳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언제쯤 이혼할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모자 같은 건 풍차에 집어던지는 사람이라고 쳐요. 하지만 옷깃을 세운 다른 사람들은 당신들이 결혼할 때까지 찬바람을 날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은 이제 너무 간단해요. 그게 통례잖아요. 그럼 당신은 금요일에 떠나나요? 이제 더 못 볼 것 같다 유감이네요. 브론스키는 베시의 말투에서 자신이 사교계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 안에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안나를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녀에게 너무나 열광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안나가 아들의 출세를 망친 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녀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형수인 바레아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돌을 던지지 않고 소탈하고 과감하게 안나를 찾아와 그녀를 받아들여 줄 것 같았다. 베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다음날 브론스키는 바레아를 찾아갔다. 그는 혼자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희망을 밝혔다. 알잖아요, 알렉세이. 그녀는 그의 말을 다 들은 후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난 내가 당신과 안나 아르카지 예브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어요. 그녀는 안나 아르카지 예브나를 특별히 신경 써서 발음하며 말했다. 제발 내가 비난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녀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쩌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난 세세하게 논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녀는 그의 우울한 얼굴을 겸연쩍게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사물은 이름대로 불러야 하는 법이에요. 당신은 내가 그녀에게 찾아가서 그녀를 맞아주고 그런 식으로 그녀를 사교육에 복귀시켜 주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줘요. 나의 딸들이 한창 자라고 있고 난 남편을 위해 사교육에 몸담고 있어야 해요. 어쨌든 안나 아라카지 예브나에게 갈 거예요. 그녀는 내가 그녀를 우리 집에 초대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줄 거예요. 아니면 그녀가 자기를 다른 식으로 보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집에 와줘야 해요. 그런 것은 그녀에게 모욕을 느끼게 할 거예요. 난 그녀를 일으켜 줄 수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난 그녀가 당신이 맞이하는 수백 명의 여자들보다 더 추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브론스키는 한층 어두운 얼굴로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형수의 결심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자 말없이 일어났다. 알렉세이, 내게 화내지 말아요. 제발 내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줘요. 바리아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화내는 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난 2배로 아픕니다. 그리고 날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의 우정을 끊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끊어놓지 않았다고 쳐도 이 일은 우리의 우정을 약하게 합니다. 나로서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는 그 말과 함께 그녀를 떠났다. 브론스키는 더 이상의 시도는 헛될 뿐이라는 것. 자신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쾌감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베테르부르크에서 보내는 며칠 동안 예전의 사교계와의 모든 관계를 피하며 낯선 도시에 있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베테르부르크에서 처하게 된 가장 불쾌한 상황 가운데 하나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그의 이름이 어디에 가든 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었다. 화제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향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예 아무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었다. 적어도 브론스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마치 손가락을 다친 사람이 자기가 일부러 그러기라도 하듯 그 아픈 손가락으로 계속 무언가를 부딪고 다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베테르부르크에서의 체류가 브론스키에게 한층 괴로웠던 까닭은 안나에게서 줄곧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기분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떨 때는 그에게 푹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차갑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에게 무언가를 감추었으며 그의 생활에 독을 뿜고 예민한 이해력을 가진 그녀에게는 한층 더 괴로웠을 그 모욕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29. 안나가 러시아에 온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아들과 만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를 떠난 그날부터 안나는 이 만남에 대한 생각으로 잠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베테르부르크가 가까워질수록 그녀에게는 이 만남의 기쁨과 의미가 더욱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어떻게 이 만남을 성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다. 아들과 한 도시에 있게 되면 아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간단한 일일 것 같았다. 하지만 베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순간 갑자기 그녀의 눈에 지금 자기가 사교계에서 처한 상황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벌써 이틀째를 맞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생각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마주칠 수 있는 집으로 곧장 간다는 것.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집안에 들이지 않고 모욕을 줄지도 모른다. 편지를 써서 남편과 교섭을 갖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생각하지 않을 때만 겨우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들이 언제 어디로 산책하러 가는지 알아내어 그곳에서 아들을 만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고,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만남을 준비해왔고 그만큼 아들에게 해줄 이야기도 많았으며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입맞추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다. 세로자의 늙은 부모는 그녀를 돕고 그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이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집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망설이고 부모를 찾는 사이 이틀이 지나가고 말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친밀한 관계를 알게 된 후 안나는 사흘째 되는 날 자기에게 크나큰 고통을 요구하는 편지를 그녀에게 써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편지에서 그녀는 일부러 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는 것은 남편의 관대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백작 부인이 남편에게 편지를 보일 경우 그가 관대함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 추구하며 그녀를 거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편지를 가지고 간 심부름꾼은 그녀에게 답장은 없을 거라는 너무나도 가혹한 뜻밖의 답변을 전했다. 심부름꾼을 불러들여 그에게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지, 그가 어떤 식으로 답장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심한 모욕을 느꼈다. 안나는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관점에서 보아도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슬픔은 그것이 혼자만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브론스키와 나눌 수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의 불행은 주로 브론스키 때문이었는데도 그 자신은 그녀와 아들이 만나는 문제를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10년을 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문제가 언급될 경우 그의 차가운 태도 때문에 자신이 그를 증오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기에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그에게 숨겼다. 그녀는 온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아들과 만날 방법을 궁리하다가 남편에게 편지를 쓰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리디아 이바노보다의 편지가 그녀에게 전달된 것은 그녀가 이미 그 편지를 쓰고 있을 때였다. 백작 부인의 침묵은 그녀를 진정시키고 제압했다. 그러나 그 편지는 그녀가 행간에서 읽은 모든 것은 그녀를 너무나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그 사악함이 아들에 대한 자신의 열렬하고 정당한 애정과 비교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타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 냉정함은 감정의 위장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그저 날 모욕하고 아이를 괴롭히고 싶을 뿐. 그런데도 내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니. 천만의 말씀. 그 여자는 나보다 나빠. 난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바로 내일 세로자의 생일에 남편의 집으로 곧장 찾아가 하인들을 매수하든 속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불행한 아이를 애워싼 그들의 추악한 허위를 깨뜨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장난감 가게로 가 장난감 몇 개를 사고 작전 계획을 구상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시각인 8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돈을 갖고 갈 것이다. 그리고 수위와 하인이 자기를 안으로 들이도록 그들에게 그 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베일을 벗지 않은 채 자기는 세로자의 대부가 보낸 사람으로 세로자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으며 침대맡에 장난감을 두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할 말만큼은 준비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에게 해줄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8시에 안나는 혼자 상마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옛집의 커다란 현관 앞에 벨을 눌렀다.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 어떤 마님이 오셨어? 아직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외투와 뜻신만 걸친 카피토니치가 창문 너머로 현관 앞에 있는 베일 쓴 부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수위의 조수인 안나가 모르는 한 젊은 사내가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녀는 얼른 안으로 들어와 머프에서 3루블짜리 지폐를 꺼내 황급히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셰로자 세르게이 알렉세이치.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지폐를 살펴보던 수위 조수가 유리문 앞에서 그녀를 멈춰 세웠다. 어느 분께 용무가 있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낯선 부인이 당황해하는 것을 눈치챈 카피토니치가 직접 그녀 앞에 나와서 안으로 들이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스크로드모프 공장님의 심부름으로 세르게 알렉세이치를 만나러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인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며 말했다. 안나는 자기가 9년 동안 살았던 집의 조금도 변하지 않은 대기실 인테리어가 자신에게 그토록 강렬한 충격을 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즐겁고 괴로운 기억들이 꼬리를 물고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잊고 말았다. 잠깐 기다리시겠습니까? 카피토니치는 그녀의 외투를 벗겨주며 말했다. 외투를 벗겨준 후 카피토니치는 그녀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다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어떤 소리도 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죄를 지은 듯 애원하는 표정으로 노인을 쳐다보고는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몸을 완전히 앞으로 숙인 카피토니치는 더신이 계단에 걸리는 바람에 휘청거리면서 그녀를 따라잡고자 안간힘을 쓰며 그녀를 쫓아갔다. 그곳에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마 옷을 입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마님이 오셨다고 알리겠습니다. 안나는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딕은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쪽입니다. 왼쪽으로 가십시오.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도련님 지금 예전에 소파가 있던 방에 계십니다. 수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님, 제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를 앞질러 가더니 높은 문을 열고 그 뒤로 사라져버렸다. 안나는 그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지금 막 깨셨습니다. 그는 다시 문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수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안나는 아이가 하품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 하품 소리만으로 아들을 알아보았고 눈앞에서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들여보내달라니까 저리 가.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큰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의 오른쪽에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단추를 끌은 루비 시카만 입은 사내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자그마한 몸을 한껏 구부렸다 쭉 펴면서 하품을 끝냈다. 그의 입술이 하나로 맞붙는 순간 그 입술은 행복하고 졸린 미소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그는 다시 천천히 달콤한 기분에 젖어 들어누웠다. 셰로자. 그녀는 살그머니 그에게 다가가며 속삭였다. 아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그녀는 사랑이 가슴속에 차오를 때마다 그를 자신이 가장 사랑한 4살배기 사내 아이의 모습으로 상상했다. 지금 아들은 그녀가 두고 갈 때의 모습이 아니었다. 4살 때보다 훨씬 더 자란 모습이었다. 아이는 키가 더 컸고 살이 약간 빠졌다. 어쩜 이럴 수가.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헬쓱해지다니. 머리카락도 이렇게 짧아지고 손은 어쩌면 이렇게 길까? 그녀가 떼어놓고 떠난 뒤로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역시 셰로자였다. 머리 모양, 입술, 부드러운 목덜미, 넓은 어깨. 셰로자. 그녀는 아이의 귀에 입을 대고 다시 한번 불렀다. 그는 다시 팔꿈치를 짚고 일어나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머리를 양옆으로 돌리며 눈을 떴다. 그는 자기 앞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어머니를 몇 초 동안 조용히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졸음에 겨운 눈을 감고 쓰러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뒤로 눕지 않고 그녀 쪽으로, 그의 팔 쪽으로 쓰러졌다. 세로자, 나의 귀여운 아기.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그의 포동포동한 몸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엄마. 그는 자신의 온몸을 그녀의 팔에 닿게 하려고 그녀의 팔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는 졸음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눈을 감은 채 포동포동하고 자그마한 손을 침대 등받이에서 그녀의 어깨로 옮기고 아이들만이 가진 그 달콤하고 몽롱한 향기와 온기로 그녀를 감싸며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목과 어깨에 얼굴을 비비기 시작했다. 난 알고 있었어. 그가 눈을 뜨며 말했다.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 난 엄마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지금 일어날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잠에 빠져들었다. 안나는 아이를 탐욕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기가 없는 동안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았다. 그녀는 담요 밑으로 삐져나온 이제는 너무나 커버린 아들의 맨다리를 알아볼 것도 같고 알아보지 못할 것도 같았다. 그러나 조금 야윈 그 두 뺨, 뒷덜미, 그녀가 그토록 자주 입을 맞춰 주었던 뒷덜미, 위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어루만지며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에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왜 울어 엄마? 세로자가 물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엄마 왜 울어? 그는 울먹이는 소리로 물었다. 나 이제 안 울게. 엄마는 기뻐서 우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너를 보지 못했잖니? 이제 안 울게. 안 울 거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자,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지.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침대 옆의 의자에 앉았다. 의자 위에는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엄마도 없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니? 어떻게? 그녀는 꾸밈없이 명랑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난 찬물로 씻지 않아.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는 바실리 루키치를 본 적이 없지? 이제 곧 올 거야. 엄마가 내 옷을 깔고 앉았잖아. 세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예쁜 엄마, 사랑하는 엄마. 그는 다시 그녀에게 몸을 던져 그녀를 껴안으며 소리쳤다. 마치 그는 그녀의 미소를 보고 이제야 겨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았다.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는 그녀의 모자를 벗기며 말했다. 그리고 마치 모자를 벗은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는 듯이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어 뽀뽀하려고 했다. 그런데 넌 엄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니?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런 말은 조금도 믿지 않았어. 귀여운 아들, 그 말을 믿지 않았단 말이지? 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를 되풀이했다.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을 잡더니 그 손바닥을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 뽀뽀하기 시작했다. 30. 한편 처음에는 그 부인이 누군지 몰랐으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그 부인이 바로 남편을 버린 아이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된 바실리 루키치. 설명이 있어요. 그는 안나가 나간 뒤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를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바실리 루키치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마침내 그는 세료자를 정해진 시간에 깨우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므로 자신은 그 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머니인지 아닌지 알아낼 필요가 전혀 없으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을 내린 후 옷을 갈아입고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이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모습, 그들의 목소리의 울림, 그들이 주고받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계획을 바꾸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고는 문을 닫았다. 10분만 더 기다리자. 그는 헛기침을 하고 눈물을 닦으며 혼자 말을 했다. 그 시간 집안의 하인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동요가 일어났다. 다들 마님이 왔다는 것, 카피토니치가 그녀를 들였다는 것, 그녀가 지금 아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주인은 언제나 9시 아이의 방에 들렀다. 다들 이 부부가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의 만남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종인 코르네이는 수의실로 내려가 누가 어떻게 그녀를 들여보냈는지 물었다. 그는 카피토니치가 그녀를 맞이하여 안내했다는 걸 알고 노인을 책망했다. 수의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코르네이가 그에게 그 일로 그를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자 카피토니치는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 앞에 두 손을 휘두르며 이렇게 내뱉었다. 그래, 넌 들여보내지 않았겠지. 내가 마님을 섬기던 10년 동안 그분은 내게 친절한 모습만 보여주셨어. 그래, 넌 지금이라도 가서 자 나가주십시오 라고 말하겠지. 넌 정치 따위에 훤한 놈이잖아. 그렇지. 너도 자신에 대해 신경을 써야겠지. 주인을 속이고 너구리 털외투를 훔치는 놈이니까. 이 쫄병놈. 코르네는 경멸조로 이렇게 내뱉고는 안으로 들어오는 보모를 돌아보았다. 자, 생각해봐요, 마리아 예피모브나. 이 사람이 마님을 들여보내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코르네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곧 방에서 나와 어린이 방으로 가실 겁니다. 일났군, 일났어. 보모가 말했다. 당신은 말이에요, 코르네이 바실리에비치. 어떻게든 그분을
주인 나리를 붙잡아둬요. 난 달려가서 어떻게든 마님을 밖으로 데려갈 테니 일났군 일났어. 보모가 어린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세료자는 나천가와 산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3번이나 구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의 울림을 듣고 그의 얼굴과 표정의 변화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떠나야만 한다. 아들을 두고 가야 한다. 그녀는 오직 이것만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오는 바실리루 기치의 발소리도 들었고 가까이 다가오는 보모의 발소리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꺼낼 기력도 일어날 기력도 없어서 마치 돌로 변한 것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님, 가련한 분. 보모는 안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과 어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하나님이 도련님 생일을 위해 기쁨을 보내주셨군요. 마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보모, 당신이 집에 있는 줄 몰랐어요. 안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지요. 오늘은 도련님을 축하해 드리려고 왔답니다. 안나 아라카지 예브나. 가련한 분. 보모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세료자는 빛나는 눈빛과 미소를 띠며 한 손으로는 어머니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모를 잡고서 통통하고 조그만 맨발로 양탄자 위를 굴렀다. 자기가 좋아하는 보모가 어머니에게 보여준 다정한 태도는 그를 미칠 듯한 기쁨으로 이끌었다. 엄마, 보모는 종종 나를 만나러 와. 그리고 오면 그는 말을 꺼냈다가 보모가 어머니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속삭이고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그녀에게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수치심 비슷한 것이 떠오른 것임을 눈치채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사랑하는 아들,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안녕이라는 말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 표정은 그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사랑하는 쿠지크. 그녀는 아들을 어린 시절의 이름으로 불렀다. 넌 날 잊지 않겠지, 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나중에 그녀는 아들에게 할 수 있었을 말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냈던가.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세료자는 그녀가 말하고 싶어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어머니가 불행하다는 것,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보모가 귓속말로 이야기한 것까지 이해했다. 그는 언제나 9시에 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아버지에 관한 말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아버지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그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왜 엄마의 얼굴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떠올랐을까? 엄마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부끄러워한다. 그는 자기에게 이 의혹을 풀어줄 질문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세료자는 엄마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가엾게 느껴졌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에게 바싹 기대어 이렇게 속삭였다. 아직 가지마. 아버지는 금방 오시지 않아. 어머니는 그가 그 말을 생각 없이 내뱉은 건지 아닌지 알기 위해 그를 자신에게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그의 놀란 표정에서 그녀는 그가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녀에게 묻고 있다는 점을 읽어냈다. 세료자, 사랑하는 나의 아들,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해.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좋은 분이란다. 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 너도 어른이 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엄마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잡고 긴장 때문에 부들부들 떨리는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나의 귀염둥이, 나의 꼬마. 안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과 똑같이 어린애처럼 가냘픈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바실리루 기치가 들어왔다. 다른 문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보모는 두려움에 깃든 속삭임으로 말했다. 오십니다. 그러고는 안나에게 모자를 건넸다. 세료자는 침대 위에 풀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거렸다. 안나는 그 손을 떼고 다시 한번 그의 젖은 얼굴에 입을 맞추고는 빠른 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녀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를 알아본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방금 그가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를 빠르게 흘낏 쳐다보며 그의 모습을 구석구석 살피고 나자 그녀는 그에 대한 혐오감, 적개심,
아들을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녀는 재빨리 베일을 내리고 걸음을 재촉하여 거의 뛰다시피 하며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어제 가게에서 그토록 큰 사랑과 슬픔을 안고 골라왔던 그 장난감들을 미처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숙소로 가져오고 말았다. 31. 안나가 아들과의 만남을 아무리 간절히 바랐다 해도, 그녀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 만남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했다 해도 그녀는 그 만남이 자신에게 그토록 강렬한 충격을 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쓸쓸한 호텔 객실에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 모든 게 끝났어. 그리고 난 또다시 혼자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고는 모자도 벗지 않고 벽난로 옆의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창문과 창문 사이의 테이블에 놓인 청동시계를 꼼짝 않고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외국에서 데려온 프랑스인 하녀가 그녀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하러 들어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하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중에. 하인이 커피를 권했다. 나중에. 그녀가 말했다. 이탈리아인 유모가 예쁘게 꾸민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안나에게 안겼다. 잘 먹어 포동포동한 아기란 엄마를 보자 언제나처럼 가느들한 실로 꼭 동여맨 듯한 자그마한 맨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오도록 뒤집고 이가 없는 입으로 방글방글 웃으며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휘젓듯 자그마한 손을 휘저었다. 자수가 놓인 스커트의 풀먹인 주름이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그 어린 딸에게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고 입을 맞추지 않을 수 없었고 손가락을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 손가락을 내밀면 아기는 깍깍 소리를 지르고 온몸으로 팔짝 뛰며 손가락에 매달린다. 또한 아기에게 입술을 내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하면 아기는 뽀뽀라도 하듯 자기 입으로 그 입술을 문다. 그래서 안나도 그 모든 것을 했다. 아기의 손을 잡고 아기를 깡충깡충 뛰게도 하고 아기의 생기 있는 뺨과 맨살을 드러낸 팔꿈치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기를 볼 때마다 그녀는 그 아기에게 느끼는 감정이 셰로자에게 느꼈던 감정과 비교해 사랑이라 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 아기의 모든 점이 사랑스러웠지만 어쩐 일인지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첫 아이에게는 비록 사랑하지 않은 사람의 아이이긴 했지만 충족을 얻지 못한 사랑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딸아이는 극도로 괴로운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에게는 첫 아이에게 쏟은 보살핌의 100분의 1도 기울이지 않았다. 게다가 딸아이는 모든 것이 아직 기대 속에 있었지만 셰로자는 이미 그의 의젓한 한 인간이, 그것도 사랑스러운 한 인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안에서는 이미 생각과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과 눈길을 떠올려 생각해 보면 그는 그녀를 이해하고 사랑했으며 그녀에 대해 판단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와 영원히 분리되어 버렸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녀는 딸아이를 유모에게 건네고 그녀를 내보냈다. 그리고 셰로자의 사진이 든 목걸이를 열었다. 그 사진은 셰로자가 그의 딸아이만 할 때 찍은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모자를 벗고 작은 테이블 위의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그 사진첩에는 다른 나이대의 아들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비교해보고 싶어 사진첩에서 그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사진들을 모두 꺼냈다. 최근에 찍은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남았다. 사진 속의 셰로자는 하얀 루바시카를 입고 말탄 자세로 의자에 앉아 눈을 찡그리며 씩 웃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멋진 표정이었다. 조그맣고 민첩한 두 손으로, 오늘따라 유난히 긴장하면서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놀리는 그 두 손으로 그녀는 몇 번이나 사진의 한 귀퉁이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사진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꺼낼 수가 없었다. 마침 테이블 위에는 페이퍼 나이프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옆에 있는 사진을 빼내어, 설명했는데 옆에 있는 사진, 그것은 로마에서 찍은 둥근 모자 아래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브론스키의 사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옆에 있는 사진을 빼내어 그것으로 아들의 사진을 밀어냈다. 어머, 그 사람이네. 그녀는 브론스키의 사진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문득 누가 지금의 슬픔의 원인인지 생각해냈다. 그녀는 이날 아침 내내 그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남자답고 고상하고 그녀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의 얼굴을 보자 불현듯 그녀는 생각지도 않게 그에 대한 사랑이 밀물처럼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도대체 어디 있지?
그는 어째서 날 고통 속에 혼자 내버려 두는 걸까? 문득 그녀는 비난의 감정을 품은 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기가 아들에 관한 것을 그에게 일절 숨겼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곧 와달라며 그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심정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할 말과 자신을 위로해 줄 그의 사랑의 표정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다렸다. 심부름꾼은 브론스키로부터 손님이 와 있지만 지금 곧 가겠다는 답변과 베테르부르크에 온 야시빈 공작도 함께 맞이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갖고 돌아왔다. 혼자 오지 않는군. 어제 저녁 식사 이후로 날 보지 못했으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게 혼자 오지 않고 야시빈과 함께 오다니.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머리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내게 실증을 느끼면 어쩌지? 그리고 최근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동안 그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그 무슨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확증을 본 것 같았다. 그가 어제 밖에서 식사를 한 것이며 베테르부르크에 있는 동안 방을 따로 쓰자고 우긴 것이며 심지어 지금도 마치 둘만의 만남을 피하기라도 하듯 그녀에게 혼자 오지 않는 것이며 하지만 그가 말을 해야 해. 난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난 알고 있어. 그녀는 혼자 말을 했다. 그의 무관심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놓일 처지를 상상할 힘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가까운 기분을 느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유난히 동요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배를 울려 하녀를 부르고 옷방으로 갔다. 옷을 갈아입으며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더 정성스럽게 몸치장을 했다. 마치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식었다 해도 자기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과 머리 모양으로 꾸민 그녀의 모습에 그가 다시 사랑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듯. 그녀는 미처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벨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응접실로 내려가자 그가 아닌 야시빈이 눈인사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브론스키는 그녀가 깜빡 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아들의 사진을 보느라 좀처럼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만난 적이 있죠? 그녀는 당황하는 야시빈의 커다란 손에 자신의 자그마한 손을 밀어 넣으며 말했다. 작년에 경마장에서 만났었죠. 이리 줘요. 그녀는 브론스키에게서 그가 보고 있던 아들의 사진을 재빠른 동작으로 잡아채고 의미심장하게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올해 경마는 멋졌나요? 전 그 대신 로마의 코로소에서 열리는 경마를 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외국 생활을 싫어하시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만난 적은 거의 없지만 전 당신에 대해, 당신의 취향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답니다. 그거 참 유감이군요. 저희 취향은 대부분 줘야 하니 말입니다. 야시빈은 왼쪽 콧수염을 잘근잘근 씹으며 말했다. 야시빈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브론스키가 시계를 흘낏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베테르부르크에 더 오래 머물 건지 물었다. 그러고는 커다란 몸을 똑바로 펴고 군모를 집었다. 그녀는 브론스키를 잠시 쳐다보고는 망설이며 말했다. 그다지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는 못 보는 겁니까? 야시빈은 일어나 브론스키를 돌아보았다. 자네는 어디에서 식사할 건가? 이곳에 와서 함께 식사해요. 안나는 자신의 당황한 모습에 화라도 나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 앞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낼 때면 늘 그랬듯이 얼굴을 붉혔다. 이곳의 식사가 훌륭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알렉세이가 연대 사람들 가운데 당신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기쁜데요. 야시빈이 씩 웃으며 말했다. 브론스키는 그 미소를 보며 그가 안나를 몹시 좋아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다. 야시빈은 인사를 하고 나갔고 브론스키는 뒤에 남았다. 당신도 갈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벌써 늦었어. 그가 대답했다. 먼저 가. 곧 뒤따라갈 테니. 그가 야시빈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를 붙잡아 두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골똘히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뭉툭한 손을 잡아 자기 목에 대고 지그시 누르며 말했다. 저분을 식사에 초대해도 괜찮아요? 아주 잘했어. 그는 그런 일을 드러내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알렉세이,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죠?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한 손을 꼭 감싸지며 말했다. 알렉세이, 난 이곳에 있는 게 괴로워요. 우리는 언제 떠나나요? 머지않아 곧. 당신은 이곳에서의 우리 생활이 내게 얼마나 괴로운지 믿지 못할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뺐다. 그래요. 가요 가. 그녀는 마음이 상해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재빨리 그의 곁을 떠났다. 32. 브론스키가 객실에 돌아왔을 때 안나는 그때까지도 돌아와 있지 않았다.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가 나가자마자 곧 어떤 부인이 찾아와 그녀와 함께 나갔다는 것이다. 그녀가 어디 가는지 말도 없이 나가버린 것, 여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 아침에도 자기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딘가에 다녀온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아침 이상할 만큼 흥분해 있던 그녀의 얼굴 표정이며 야시빈 앞에서 그의 손에 든 아들의 사진을 그의 잡아채다시피 할 때의 그 적대적인 태도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응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안나는 혼자 돌아오지 않고 친척 아주머니인 노처녀 오블란스카야 공작 영애를 데리고 왔다. 그녀가 바로 아침에 와서 안나와 함께 쇼핑을 하러 나간 그 부인이었다. 안나는 마치 브론스키의 근심스러운 무언가 캐묻는 표정을 눈치채지 못한 듯 오늘 아침 그녀가 무엇을 샀는지 그에게 명랑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시선이 얼핏 그에게 머무를 때면 그 빛나는 눈동자에 팽팽히 긴장된 주의가 엿보였고 말과 동작 속에는 신경질적인 민첩함과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에 그들의 사이가 가까워질 무렵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를 매우게 했지만 이제는 그를 불안하게 하고 놀라게 만들었다. 4명을 위한 식사가 차려졌다. 다들 모여 작은 식당으로 가려는 참에 투시케비치가 안나에게 보내는 베시 공작 부인의 전가를 갖고 도착했다. 베시 공작 부인은 몸이 좋지 않아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그녀는 안나에게 6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브론스키는 안나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말해주는 그 시간 지정을 듣고 안나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러나 안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정말 유감스럽군요. 나도 6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는 못 나가거든요. 그녀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공작 부인도 매우 섭섭해할 겁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은 파티를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파티는 카를로타 파티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로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순회 공연을 한 가수라고 하네요. 당신은 파티를 들으러 가시는 거죠? 투시케비치가 말했다. 파티요? 당신이 내게 좋은 생각을 알려주셨네요. 특별석을 구할 수만 있다면 가겠어요.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투시케비치가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안나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식사라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브론스키는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안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 늙은 공작 영애를 데려온 걸까? 어째서 투시케비치를 식사하는 자리에 남게 한 것일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에게 특별석 자리를 구해오라고 한 것이었다. 그녀의 처지에서 그녀가 아는 사교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파티의 공연에 가다니 그것이 과연 생각할 법한 일인가?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똑같이 도전적인 시선으로 즐거운 것인지 절망적인 것인지 그가 도저히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선으로 그를 응대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안나는 공격적으로 느껴질 만큼 명랑했다. 그녀는 마치 투시케비치와 야시빈에게 교태를 부리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 다들 일어섰고 투시케비치는 특별석을 구하러 갔다. 야시빈은 담배를 피우러 갔고 브론스키는 그와 함께 자기 방으로 내려갔다. 그는 몇 분 동안 앉아있다 다시 위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안나는 이미 파리에서 맞춘 벨벳을 대고 가슴을 깊이 판 산뜻한 색깔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하얀 레이스로 머리를 장식했다. 그 레이스 장식은 그녀의 얼굴을 에워싸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특히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했다. 정말 극장에 갈 거요? 그는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묻는 거죠? 그녀는 그가 자기를 보지 않는 것에 다시 상처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왜 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녀는 마치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물론 그럴 이유는 없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다니까요? 그녀는 일부러 그의 비꼬는 듯한 말투를 못 알아들은 척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긴 장갑을 침착하게 접으며 말했다. 안나, 어떻게 된 일이요? 그는 언젠가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그녀를 일깨우려고 애쓰며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물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알잖소. 왜요? 난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르바라 공작 영애는 옷을 갈아입으러 가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같이 갈 거예요. 그는 의욕과 절망의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모르는. 그가 말을 꺼내려 했다. 네, 알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알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을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따로 지내고 서로 만나지도 않는 거죠? 왜 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녀는 눈동자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광채를 띠고 그를 쳐다보며 러시아어로 말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당신은 도대체 왜 날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과 옷차림이 지닌 모든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언제나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그러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 내 감정은 변할 수 없어. 당신도 알지 않소? 하지만 당신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하겠어. 이렇게 애원하오. 그는 다시 목소리에 부드러운 간청을 담아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시선에는 싸늘한 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은 듣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 어린 싸늘함은 보았다. 그래서 화를 내며 이렇게 대꾸했다. 그럼 왜 가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당신에게. 그는 말을 더듬었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야시비는 명예를 손상시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르바라 공작 영애도 다른 사람보다 전혀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저기 공작 영애가 오네요. 33. 제5부의 마지막 편입니다. 33. 브론스키는 자신의 처지를 일부러 이해하지 않으려는 안나의 태도 때문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정오에 가까운 분노를 느꼈다. 그 감정은 그녀에게 자신이 분노하는 이유를 표현할 수 없어 더욱 커졌다. 만약 자신의 생각을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이랬을 것이다. 그런 차림으로 누구나 아는 공작영애와 극장에 간다는 것. 그것은 곧 타락한 여자라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교계에 도전하는 것, 즉 사교계와 영원히 인연을 끊겠다는 것을 의미하오. 그는 그녀에게 이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모를 수 있지? 도대체 그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에 대한 존경이 줄어드는 동시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의자 위에 긴 다리를 뻗고 꼬냑에 젤테르 광천수를 타서 마시고 있던 야시빈 옆에 앉아 자기에게도 똑같은 것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자네, 랑코스키의 모구치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 그 말은 좋은 말이야. 난 자네에게 그 말을 사라고 권하겠어? 야시빈은 친구의 우울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엉덩이가 처지긴 했지만 다리와 머리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지. 나도 그 말을 손에 넣을 생각이야. 브론스키가 대꾸했다. 말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안나를 잊지 않았고 자기도 모르게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벽난로 위에 놓인 시계를 흑기거렸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네가 일행과 함께 극장에 간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시빈은 거품이는 탄산수에 꼬냑 한 잔을 부어 그것을 쭉 들이켜고 단추를 잠그면서 일어섰다. 어때? 우리도 가지. 그는 콧수염 아래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이 미소로서 브론스키가 우울해하는 이유를 이해하긴 했지만 자신은 그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난 가지 않겠어. 브론스키가 우울하게 대꾸했다. 난 가야 해. 약속을 했거든. 그럼 다음에 봐. 혹시 올 생각이 있거든. 1층 정면의 1등석으로 와서 그라신스키의 좌석에 앉아. 야시빈은 나가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야, 난 할 일이 있어. 아내가 있으면 골치 아파. 아내가 아닌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 더 끔찍하고. 야시빈은 호텔을 나서며 생각했다. 브론스키는 혼자 남게 되자 의자에서 일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뭐더라? 네 번째 공연. 예고르도 그의 아내와 그곳에 간다 했지. 어머니도 틀림없이 가실 테고.
그것은 곧 빼때려 부르고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지금쯤 그녀는 극장에 들어가 외투를 벗고 밝은 곳으로 나가겠지. 투시게비치, 야시빈, 바르바라 공작 영예. 그는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도대체 나 뭐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하는 일을 투시게비치에게 넘겨버린 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야, 어리석어. 그런데 그녀는 왜 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는 한 손을 휘두르며 말했다. 그는 이 동작을 하다 첼테르 광천수병과 꼬냑병이 놓인 작은 테이블에 부딪혔다. 하마터면 그는 그 테이블을 엎을 뻔했다. 그는 병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화가 치밀어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배를 울렸다. 만약 내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그는 안으로 들어온 시종에게 말했다. 자신의 임무를 잘 기억해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정돈을 잘해두란 말이야. 시종은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느껴 변명을 하려 했으나 주인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고는 그저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얼른 잘못을 빌고 양탄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 성한 것 깨진 것 가리지 않고 술잔과 병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건 너 일이 아니잖아. 하인을 불러서 치우라고 해. 그리고 넌 내 연미복을 준비해. 브론스키는 8시 30분에 극장으로 들어갔다. 공연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좌석을 안내하는 노인은 브론스키의 외투를 벗겨주다 그를 알아보고 전하라고 불렀다. 그러고는 좌석 번호를 받지 말고 그냥 큰 소리로 표도를 부르라고 권했다. 밝은 복도에서 좌석 안내원과 팔에 외투를 두른 채 출입구 앞에 서서 공연을 듣고 있던 두 하인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닫힌 문 안쪽에서 오케스트라의 조심스러운 스타카토 반주와 뚜렷하게 악재를 부르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좌석 안내원이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종결부 악절이 브론스키의 귀에 선명하게 부딪혔다. 그러나 문은 곧 닫혔고 브론스키는 악절의 끝과 카텐차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문 안에서 들리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카텐차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샹들리에와 청동가스 등을 환하게 밝힌 홀에 들어갔을 때도 소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들렸다. 무대 위의 여가수는 드러낸 어깨와 보석을 빛내면서 허리를 굽힌 채 미소 띤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테너의 도움을 받으며 붓라이트 너머로 서투르게 던진 꽃다발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머리 한가운데에 가르마를 타고 포마드를 반질반질하게 바른 한 신사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쥔 채 풋라이트 너머로 긴 팔을 뻗고 있었다. 그러자 특별석뿐만 아니라 아래층 일반석의 관중들도 다들 야단법석을 떨면서 앞으로 몸을 내밀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단 위에 있던 지휘자는 그것을 건네는 것을 돕고 자신의 흰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브론스키는 아래층의 일반석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오늘 밤 그는 익숙하고 낯익은 무대에 소음에 초만원을 이룬 극장 안의 모든 시시하고 잡다한 낯익은 관객의 무리에 그 어느 때보다 덜 관심을 쏟았다. 여느 때와 똑같이 특별석에는 비슷한 부류의 부인들이 그들 뒤에 비슷한 부류의 장교들을 동반한 채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만이 누구인지 알아볼 그 똑같은 형형색색의 여자들과 제복들과 프로코트들. 맨 위층의 가장 싼 관람석에는 언제나 똑같은 너절한 군중들이 있고 그 군중들 가운데 특별석과 앞줄에는 40명 가량의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브론스키는 그 오아시스 쪽으로 즉시 관심을 돌렸고 이내 교제를 나누었다. 그가 들어갔을 때는 막 한막이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형의 지정석에 들르지 않고 앞질로 나아가서 세로프홉스키와 나란히 풋라이트 옆에 섰다. 그는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뒤꿈치로 풋라이트를 툭툭 치고 있다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는 빙긋 웃으며 그를 자기 쪽으로 불렀다. 브론스키는 아직 안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일부러 그녀가 있는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의 방향으로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그는 남몰래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녀를 찾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눈으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찾고 있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극장에 오지 않았다. 자네에게는 군인의 면모가 아직 남아있군. 세르프홉스키가 그에게 말했다. 외교관, 화가,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 같은 걸? 그렇지. 난 제대하자마자 연미복을 입었으니까. 브론스키는 웃는 얼굴로 천천히 오페라 글라스를 꺼내며 대답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는 그 점에서 자네가 부러워.
나도 외국에서 돌아와 이것을 달 때 그는 견장을 만지자 그랬다. 자유가 아쉬웠어. 세르프홉스키는 이미 오래전부터 브론스키의 직무활동에는 손을 내젓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그를 좋아했고 지금도 그에게 매우 친절했다. 자네가 1막을 놓쳐서 유감이군? 브론스키는 한 귀로 들으면서 1층의 특등성부터 2층의 특등성에 이르기까지 오페라 글라스를 움직이며 특별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터번식 모자를 쓴 부인과 대머리 노인, 갈로 속에 움직이는 오페라 글라스 렌즈 속에서 성난듯 깜빡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서 블론스키는 벼랑간 당당하고 놀랄 만큼 아름답고 레이스의 테두리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안나의 머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20걸음 떨어진 1층의 5번째 특등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맨 앞에 앉아 고개를 살짝 돌리고 야시빈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아름답고 넓은 어깨 위의 머리 자세, 그리고 눈동자와 얼굴 전체에서 빛나는 긴장과 흥분의 빛은 그에게 완전히 모스크바의 무도에서 본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지금 그녀에 대한 그의 느낌 속에는 신비로움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비록 예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기는 했으나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그녀는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브론스키는 그녀가 이미 자기를 보았다고 느꼈다. 다시 오페라 글라스를 그쪽으로 향했을 때 브론스키는 얼굴이 새빨개진 바르바라 공장 영예가 부자연스럽게 웃으며 끊임없이 옆쪽의 특별석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안나는 부채를 접어 그것으로 붉은 벨벳을 두드리면서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 옆 특별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지도 않았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야시빈의 얼굴에는 그가 도박에서 질 때 짓고 나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눈썹을 찌푸린 채 왼쪽 콧수염을 입속으로 점점 더 깊이 밀어넣으며 그 옆 특별석을 힐끔힐끔 겼는질했다. 왼쪽 옆의 그 특별석에는 카르타소프 부부가 있었다. 브론스키는 그들을 알고 있었고 안나가 그들과 아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마르고 자그마한 여자인 카르타소바는 일어나 안나에게 등을 돌린 채 남편이 건네주는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에 분노한 표정을 띈 채 흥분하여 무엇라고 짓거리고 있었다. 뚱뚱한 대머리 신사 카르타소프는 계속 안나를 힐끔거리면서 아내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아내가 밖으로 나가자 남편은 안나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 듯 눈으로 안나의 시선을 구하면서 오랫동안 꾸물거렸다. 그러나 안나는 눈에 띄게 일부러 그를 외면하고 고개를 뒤로 돌린 채 짧게 깎은 머리를 그녀 쪽으로 숙인 야시빈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카르타소프는 인사 없이 나가버렸고 그 특별석은 텅 비고 말았다. 브론스키는 카르타소바와 안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안나에게 뭔가 모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자신이 본 장면과 무엇보다 안나의 표정을 통해 그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짊어진 역할을 견디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표면적으로 침착을 가장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녀와 그녀의 주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가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낸 것에, 그것도 레이스 장식과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동원하여 그토록 남의 이목을 끌며 나타난 것에 여자들이 드러낸 동정과 분노와 경악의 표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침착함에 넋을 잃었고 그녀가 칼이 씌워진 사람의 심정을 맛보고 있으리라는 상상도 못했다.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작 무슨 일인지 몰랐던 브론스키는 참을 수 없는 불안을 느끼면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기를 바라며 형의 특별석으로 갔다. 그는 일부러 특별석의 맞은편에 있는 1층 일반석의 통로를 골라 나가다 지인 2명과 이야기를 나누던 자신의 옛 연대장과 마주쳤다. 브론스키는 카레니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연대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큰 소리로 황급하게 자기를 부르는 것을 눈치챘다. 아, 브론스키, 연대는 언제 올 건가? 우리는 주연도 베풀지 않고 자네를 순순히 보낼 수는 없네. 자네는 우리 연대의 사람이 아닌가? 연대장이 말했다. 지금은 짬이 없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군요. 다음에. 브론스키는 이렇게 말하고 형의 특별석을 향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브론스키의 어머니인 강철빛의 곱슬머리를 지닌 연로한 백작 부인도 형의 특별석에 있었다. 그는 2층 특별석의 복도에서 바랴와 소로키나 공작 영예를 만났다.
소로키나 공장 영예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준 후 바리아는 시동생에게 손을 내밀고 곧 그의 관심을 끄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서 좀처럼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난 그런 짓은 비열하고 추악하다고 생각해요. 마담 카르타 소보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마담 까레리나는 그녀는 말을 꺼냈다. 무슨 일입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 못 들었어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내 귀에 가장 늦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카르타 소바만큼 사악한 인간이 또 있을까요?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남편이 내게 말해준 이야기인데요. 그 여자가 까레니나를 모욕했어요. 그녀의 남편이 특별적 너머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카르타 소바가 남편에게 야당 법석을 뜬 거죠. 사람들 말로는 그 여자가 큰 소리로 뭔가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는 나가버렸대요. 백장님, 당신의 엄마가 당신을 부르세요. 소로키나 공작 영예가 특별석 문 뒤에서 얼굴을 내밀고 말했다. 난 줄곧 널 기다렸다. 어머니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넌 전혀 보이지 않더구나. 아들은 어머니가 기쁨의 미소를 참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도대체 넌 왜 마담 까레니나의 비위를 맞추러 가지 않니? 소로키나 공장녀가 자리를 비켜주자 백작 부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 애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사람들은 그녀 때문에 파티도 잊었단다. 엄마,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말라고 제발 부탁드렸잖아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다. 브론스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소로키나 공장영에게 몇 마디 건네고 나가버렸다. 문과에서 그는 형을 만났다. 아, 알렉세이, 형이 말했다. 이렇게 추악할 수가. 멍청한 여자 같으니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난 지금 그녀에게 가려고 했다. 같이 가자꾸나. 브론스키는 형의 말을 듣고 잊지 않았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아래층을 향해 내려갔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녀 자신과 그를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은 그녀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를 동요시켰다. 그는 아래층의 일반석으로 내려가 곧장 안나의 특별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특별석에는 스트레모프가 서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더 이상 테너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멸종했어요.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하고 그 자리에 서서 스트레모프와 인사를 나누었다. 당신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최고의 아리아를 못 들은 것 같군요. 안나가 브론스키를 쳐다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난 음악의 문외한이니까요. 그는 그녀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다. 야시빈 공작처럼요.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파티가 너무 큰 소리로 노래한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그녀는 긴 장갑을 낀 자그마한 손으로 브론스키가 주워온 프로그램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일어나 특별석의 후미진 구석으로 갔다. 그 다음 막대 그녀의 특별석이 텅 비어있는 것을 눈치챈 브론스키는 카바티나의 선율에, 이 카바티나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에서 불리는 단순한 선율의 독창곡을 말합니다. 카바티나의 선율에 숨죽인 곡장에 쉿 하는 소리를 불러일으키며 일반석으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안나는 이미 집에 와 있었다. 브론스키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극장에 입고 간 옷차림 그대로 혼자 있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첫 번째 안락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혈기 쳐다보더니 곧 본래 자세로 돌아갔다. 안나, 그가 말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그녀는 일어나며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 부탁했잖아. 당신에게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했잖아. 난 당신이 불쾌한 꼴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불쾌해요. 그녀는 소리쳤다. 끔찍해요. 살아있는 난 결코 이 일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는 내 옆에 앉는 게 수치스럽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모험을, 어째서 그런 도전을. 당신의 냉정함을 증오해요. 당신은 날 그렇게까지 몰고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만약 날 사랑한다면? 안나, 왜 여기서 나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당신이 나만큼 괴로워했다면,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그녀가 가여웠지만 그럼에도 그녀에게 화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맹세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것만이 그녀를 진정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로 그녀를 질책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에 담기 부끄러울 만큼 저속하게 느끼는 그 사랑의 맹세를 들이마시고 안나는 점차 침착해졌다. 이튿날 그들은 완전히 화해를 하고 시골로 떠났다. 네, 이렇게 해서 33편으로 구성되어진 제5부 모두 읽었습니다.